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월 14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2500선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2,9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58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4% 올라갔고 외국인 투자자 810억, 기관 투자자 620억 정도 양매수 진행하면서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제가 금요일에 월요일이죠. 리뷰를 하지 못했고요. 월요일에도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이제 반등을 했지만 뭐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21선이 좀 올라오면서 단기 추세가 조금 위로 향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 코스피가 갇힌 채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2500선 중반 정도를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지수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모두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매도했고요. 어제도 8,7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해서 또 1조 이상을 뱉어내는 상황이었고요. 1월 9일, 1월 8일 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연초에 좀 바짝 들어오던 그런 움직임들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바짝 또 이탈을 하면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까지도 코스피에 뭔가 유하게 이 수급을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수급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어제도 매도했고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 2,500억 매수를 했고 오늘도 560억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에서는 최근에 계속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반대로 연기금 투자자가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뭔가 이제 이 꺼림직한 모습입니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이 연기금 투자자가 고지고대로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유리한 상황일까라는 그런 좀 이 의구심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크게 지금 이 2500선 근처에서 변화는 없다. 코스닥은 720포인트 수준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반등하는 추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뭐 크게 본다면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그 세 번째 계단에 아직 위치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장기 이평선들이 아직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특정 이 테마들에 집중되어 있는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그 테마가 움직이게 되었을 때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뭐 800억, 620억 매수를 했지만 전날에 매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수급이 뭐 크게 지금 지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이 한참 올라갈 때는 2차전지 테마가 힘을 받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된다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고요. 해외 증시는 다우 0.8% 올랐고 나스닥이 이제 0.4% 정도 떨어졌습니다. 좀 더 크게 떨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말아 올리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니케이는 1.8%가 하락을 했고 상해 종합은 2.5%가 올라가면서 중국 증시는 최근에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61선 아래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전처럼 이제 121선을 깨고 121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을 할지 혹은
이제는 좀 본격적인 조정기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떨어뜨리면서 진행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가지고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 금리, 국채 그리고 뭐 일본과 미국에 대한 그런 이 정책 방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케이도 지금 1.8%가 떨어졌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듯 하면서도 다시 살짝 이제 꺾이면서 아래로 떨어뜨릴 만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일본에 대한 증시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크게 떨어졌던 이 구간에 대해서 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은 1460.5원입니다. 8.5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면서도 꾸역꾸역 이제 누군가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480원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벽을 엄청나게 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내리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힘이 좀 느껴집니다. 달러에 대한 강세가 아직까지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요. 21선을 지지하면서 좀 이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계단식으로 N자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주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 선물입니다. 미국의 선물 지표들은 좀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선물 지표들도 마찬가지 1% 가까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물 지표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좀 많이 올랐죠. 77달러까지 좀 올라서 꽤 높은 편이고 천연가스도 최근에 급등한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깔아앉으면서 4.4% 떨어져서 진행 중입니다. 한번 이제 4.2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아직까지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어디까지 또 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8%입니다. 0.02%가 떨어져서 지금 진행 중인데 4.8%까지 결국엔 치고 나갔었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부담스러운 구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1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국채 금리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리거나 뭐 그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 국채 금리가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연준이 결국에는 이 FOMC에서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4.5%까지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 4.5%의 떨어뜨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역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 달러에 대한 지표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가 109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환율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달러 대비하는 국가들의 이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 환율도 상당히 이제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 금리 인상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 그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전과 상당히 유사한 그림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일본 은행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 은행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이 한 달 동안에 이 일본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대 수준에서 지금 1.2%까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일본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약간 니케이에 대한 지수를 보았을 때도 이 니케이의 오늘 1.8%에 대한 하락이 결국에는 일본의 이 금리에 대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전에 떨어졌던 이 구간과 유사한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증시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때 이제 니케이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 크게 떨어졌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틀 만에 음봉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쭉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음봉보다 더 아래에 위치를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금리 발표가 되었을 때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과연 코스피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채 금리는 사실 한국이 채권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금리가 일본과 한국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줄어든다는 것이 이제 일본의 유리한 방향, 일본 국채의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점점 벌어지는 것이고 미국은 원래 높았는데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한국의 이 자금들이 일본으로 빠지거나 미국으로 빠지거나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자금의 흐름들이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그때 코스피에서 많이 나와서 일부분 이미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 전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꽤나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지 우리는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미노처럼 빠져나갔을 때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좀 이번 1월 달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식과 같이 일본 은행의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주 회의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1월 23일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월 마지막 주가 또 이제 우리 설 연휴가 쭉쭉 있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설 연휴 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코스피를 매도하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에 지금 이제 일본의 금리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 동향이 전망에 대체로 이제 부합해서 일본은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대기업들도 이제 연봉을 좀 올리면서 점점 더 이제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이제 그런 방향이 정해지면 일본도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1월 20일에 이 트럼프 취임, 1월 25일이죠. 트럼프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물가 인상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경제팀도
관세 점진 인상을 하겠다. 원래는 한꺼번에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한꺼번에 때리지 않고 월별로 나눠서 천천히 올리겠다.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고 인플레 압박을 완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루하루 이 소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달러 지표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엔 뭐 분할해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 실업률 지표들을 보면 계속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들이. 그래서 이 금리를 4.5%까지 떨어뜨린 것을 이제 내린 게 이제 서서히 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리자마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점점 이제 이렇게 경기의 호조로 또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될 수 있는 게 미국의 이 12월 달 CPI 지표가 발표가 될 건데요.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이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더 치솟아서 5% 이상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었을 때 코스피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원달러에 대한 이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일단 내일 미국의 12월 CPI 지표, 물가 지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높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이 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동결을 넘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국채 시장과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를 더 벌리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를 해볼 거고, 트럼프에 대한 1월 후반에 있는 취임식도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설 연휴까지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추세를 좀 읽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싼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영원 오늘 크게 변화 없었고요. 보합으로 마무리되어서 21,1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만원대를 꾸준히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시간의 거래는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22,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20만 주였고요. 전날 이제 100원 정도 올라서 750만 주. 그래서 이틀 동안은 거래가 서서히 좀 줄어들면서 수렴하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한국이 원전 수출에 대한 형식적인 이제 합의를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크게 지금 상승에 대한 힘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명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그런 이 포괄적인 이 핵 조약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정작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지재권에 대한 해결 이 확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는 데는 좀 더 이 확실한 소식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러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코스피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산업부 장관이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가기에는 상황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 시장도 아직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지재권에 대한 합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5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22만 주 매수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 27만 주 매도, 기관 투자자 20만 주 매수를 했고요. 투신 위주로의 이제 전날 매수가 좀 있었고, 오늘은 이제 연기금 투자자와 상호펀드가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골고루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크게 지금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몇십만 주씩 계속 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좀 빠져나가는 수급들이 지금 웬만한 수급들이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뭐 매수 매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지분 줄이지 않고 계속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움직임들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특별하게 지금은 더 차트적으로 분석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도 크게 변화 없었기 때문에 대차 잔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체결 상환 크게 차이 없었고요. 체결이 조금 더 많았고, 그 다음에 1월 13일 체결도 조금 더 많았고요. 1월 10일에도 체결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이렇게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잔고는 1240만 주 정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원은 보시면 지금은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고요. 신한증권이 매도에 좀 있는 모습이었고, 실 외국인 투자자 매도는 모건스탠리 조금 있었고, 5일 동안의 이 매도 수급을 보면은 JP모건 위주로 좀 매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수급들이 반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뭐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은 없었고요. 전날은 이제 27만 주 외국인 투자자 이탈했고, 오늘은 15만 주 정도 들어와서 뭐 거의 비슷한 보유량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쭉쭉 이제 수급이 높아지는 그죠?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24% 수준에서 크게 지금 이탈시키지 않고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벽을 뚫고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소식 중에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확실한 합의 소식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 라이선스가 이제 민간에서 건설적으로 풀 거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산자부 이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제 낙관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힌트도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도 좀 있긴 하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의 협상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협력을 할 거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저런 태도가 이제 문제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CEO가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딴지를 걸던 존 패트릭인가요? 원래 CEO가 이제 퇴임을 하고 새로운 이제 CEO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CEO에 대한 공석으로 협의에 대한 이 과정이 또 지연이 되진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제 어영부영 이제 설 지나고 나면 2월 달이기 때문에 체코에 대한 그 본계약 전에 2월 달에는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계속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의도대로 시간이 끌렸을 때는 사실 거기에서 미국 정부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압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이제 협력을 하되, 분명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에 독자적인 그런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핵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 통제하에 이 한국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이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된 내용의 이런 얘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체코가 204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68%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비중을 40%에서 지금 현재 40%에서 68%로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요. 2030년까지는 44%를 증가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결국에는 68%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아무래도 2+2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2기를 수주를 했는데 아무래도 테멜린 2기까지도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 내부에서도 전폭적인 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서도 이렇게 SMR에 대한 이 도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SM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GE 히타치사 BWRX300 SMR 이 모델을 통해서 이 폴란드는 이제 SMR을 도입하는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일본 업체가 이렇게 선두주자로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타치사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빈틈을 지금 저렇게 SMR 시장을 차지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SMR 원천 기술이 지금 아직 부족하거든요. 개발도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도 지금 영용 원자로 이 개발을 위해서 컨소시엄 설립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SMR에 대한 이 상용화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자체는 계속해서 이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로사톰사에 대한 경영진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제재를 하고 주로 이제 제재를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핵 에너지에 대해서도 경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는 계속 이 탈서방을 통해서 이 베트남과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을 계속 이제 활로를 개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을 또 방문을 해서 이 원전 협력에 대한 합의를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원전 시장은 또 이제 한국이 노리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로사톰이 또 유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명히 미국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전 세계 공급망을 지배를 하고 개척을 해 나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를 자칫 너무 견제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러시아, 중국의 이 모든 시장을 점령당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회로 좀 이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이 미국과 한국이 제조 협력을 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취임식 때 조선업에 대한 언급을 한 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조 이 협력을 이제 한국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한마디만 해주어도 좀 이제 엄청나게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아직도 보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이고요. 이제 며칠 뒤면 설이죠. 그래서 설 이후에도 보고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결국에는 줄이고 태양광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수정안에도 아직도 이 내용을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이 전력 소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조정 방안 검토안에 대해서도 지금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 축소를 계속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한 설비를 너무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유기적으로 좀 유연하게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요. 참 우리나라 내부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의 미흡은 분명히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비교하면 퍼센트로만 비교하면 사실이지만 이 퍼센트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전력에 대한 규모를 무조건 봐야 된다. 그 규모에서 우리가 20%를 차지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재생에너지의 양으로 보면 전 세계 순위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40%까지를 다른 나라 국가와 비교해서 타겟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전체 규모가 100기가와트인 국가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처럼 뭐 이 테라와트시 단위의 그런 국가가 있을 텐데 여기서 40%랑 여기서 40%는 완전 다르잖아요. 40기가와트랑 40테라와트시랑요. 완전 이제 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전력에 대한 안정화 방법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퍼센트만 보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또한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야당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 내부에서 좀 이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이제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이 특별하게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에서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제 에너지 수급의 상황을 인식해서 탈원전 정책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16일에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때 이제 민주당 대표가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초점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돌릴 건가에 대한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재생에너지가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은 계속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선두로 늘려나갔고 친환경적으로는 분명히 이 트레이드 마크로 독일에 대한 그런 입장이 분명히 대변이 되어 왔지만 지금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실용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안 불고 하다 보니 이 해상풍력과 같은 태양광과 같은 비중이 너무 높아졌을 때 그 기후가 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기후가 펼쳐졌을 때 그 에너지 공백을 과연 뭘로 메울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도 이제 계속 그러한 상황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내수를 지금 어렵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강경 우파가 득세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풍력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전력 가격이 전주 대비 12%가 또 상승을 해서 122유로, 메가와트 시당 122유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료가 비싸면 당연히 뭐 소비자들도 힘들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생산 제품 단가가 바로바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원자력 발전과 이제 수소 에너지, 지금 이제 LNG로 가스터빈으로 돌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 가스터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믹스를 분명히 우리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안정성, 에너지의 생산 안정성, 그죠? 생산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간헐적인 그런 생산이면 안 되죠.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출력에 대한 안정성도 필요합니다. 출력이 불안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고려를 한다면 마냥 재생에너지를 궁극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더라도 값싼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같이 늘려야지만 그 전기료에 대한 합리적인 선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석탄 에너지를 급격하게 줄이고, 석탄 에너지가 엄청나게 싼 에너지인데 그걸 급격하게 없애버리고, 원전 에너지도 급격하게 지금 줄이다가 다시 살리긴 했지만 지금 이제 크게 늘리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 해외 국가 대비해서 이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렸을 때에 대한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좀 잘 합의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내 상황이 좀 개선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 이 국제적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그런 패권 싸움이 또 우리나라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기자재 공급권을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 이 기업 측면에서, 그죠? 전체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데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증시에 대한 또 이제 리스크를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1월 달에 집중된 것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일본 금리까지 올린다. 그것도 더 최악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이제 증시를 이겨내는 소스가 나온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증시 상황이 좋을 때 기대하던 그런 주가보다는 조금 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상승은 한번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